안녕하세요. 프로그램 동사입니다. 제가 이제 2020년 새롭게 진행하는 컨텐츠예요. 뭐냐면은 기존 강의랑 이제 더불어서 갈 건데 별거 없어요. 그냥 저도 프로그램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글들을 좀 정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리한 것들 중에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 그런 거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공유도 할 생각으로 이제 진행하는 컨텐츠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거 모아다가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뭐 프로그램 쪽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 프로그램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코딩적인 면이 넘어가기 때문에 초반에만 좀 듣고 프로그램 잘 모른다 그러면 후반은 그냥 넘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래 이게 또 스트리밍으로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옆에 보시면은 채팅창이에요 원래. 근데 지금 검은색으로 막 돼 있죠. 왜냐면은 이게 제가 2, 3주에 한 번씩 할 것 같은데 주말 위주로 할 거예요. 근데 하기 전에 언제 하는지는 미리 공지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이 아마 구독자 1000명 이상 돼야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0명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스트리밍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뭐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해드리고 뭐 제가 모르는 거면은 같이 찾아도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재밌겠죠? 네,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도 복습하고요. 복습하고 그러면 또 실력도 많이 늘겠죠.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진행하는 콘텐츠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뭐 더 궁금한 거나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그냥 댓글 보고 정말 괜찮다 싶은 거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보통은 제가 공부한 거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주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미리 댓글로 좀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은 그걸 주제로 삼아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진행해 볼게요. 오늘은 뭐 하냐?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컴퓨터 프로그램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CPU 성능이죠. 그리고 CPU 안에 있는 이 코어라는 기능, 그런 다음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이요. 스레드는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일 거예요. 스레드랑 병렬 처리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개념 때문에 많이 헷갈릴 텐데, 그거를 오늘 한번 간단하게 봐볼게요. 그래서 먼저 너무 지루하게 안 가고 중간중간에 뭐 재밌는 것들 소개해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고 먼저 CPU 대해서 좀 알기 전에 뭘 먼저 하냐? 단위부터 할게. 단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 단위가 뭘 말하는 거냐? 무슨 단위? 무슨 단위냐면은 이런 단위예요. 자, 보이시나요? 이 단위인데 많이 보신 거 아닌가요? 바이트 이런 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 프로그램 쪽으로 접근할 때는 0이랑 1만 있잖아요. 0, 1 두 개. 0 아니면 1. 그래서 0 같은 경우는 그냥 오프의 개념이고 1은 ON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전기 신호를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하는 거예요. 전기 신호를 발생했다 발생 안 했다 발생했다 발생 안 했다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 이거를 이진법이라고 해요. 보통 이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 먼저 1비트라는 단위가 있어요. 1비트. 1비트가 뭐냐면은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의 1승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2의 1승. 그러니까 이 2의 1승이 이거예요. 이거 2의 1승. 근데 이거 이렇게 표시가 안 되니까 이걸로 한 거거든요. 이런 단위들. 대학생 때 배운 건데 다 까먹었어요 지금. 하여튼 이런 단위 쓴다. 그래서 2의 1승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지금 0 아니면은 1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만약 2비트면은 2의 2승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00 아니면은 01 또는 10 또는 11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 8비트다. 그러면 2의 8승입니다. 이거 같은 거는 뭐 0000 1111 뭐 001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2의 8승. 2의 8승은 256 숫자 256이에요.
256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이거는 4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비트였어요. 이렇게 비트를 표시하는 거는 이렇게 표시해요. 비트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 참고로 여기서 넘어가야 될 게 바이트라고 있어요. 바이트가 뭐냐, 문자 하나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비트가 8비트래요 8비트인데 이 8비트는 계속 8비트라고 쓰면 단위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1바이트라고 새로운 바이트 앞에 대문자예요. 새로운 이제 단위로 변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8비트라고 대문자 B로 표시합니다. 비트는 소문자 B였고 바이트는 대문자 B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표로 한번 봐볼까요? 여기 표 보시면은 1000바이트가 1kB래요. 옆에는 원래 이렇게 숫자를 표시한대요. 이렇게 표시하는데 헷갈리잖아요. 끝에 24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1000 단위로 볼게요. 이거 말고 1000 단위로 볼게요. 자, 그래서 1000바이트가 1kB고 1000kB가 1MB래요. 단위가 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문자를 이만큼이나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저희 하드 같은 경우에는 테라바이트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저희 집에 있는 건 2테라거든요. 그래서 2테라바이트 이렇게 테라바이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외장화되는 건 2테라바이트. 그래서 그만큼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단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길 텐데, 이진법. 굳이 이진법만 써야 되냐? 삼성에서 보시겠어요? 삼성에서 삼진법을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몇 달 안 됐을 거예요. 기사가. 삼진법 대단하죠. 삼진법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나요? 이게 삼진법 비율이야. 그러니까 8비트 기준으로 이진법은 256만큼의 데이터, 삼진법은 6561만큼의 데이터 양을 가지는 거예요. 25배가 차이가 나죠? 8비트 기준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32비트. 요즘 뭐 윈도우 32비트, 64비트 이런 거 쓰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강의, 키움 증권 API 코딩하고 있는 거는 32비트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32비트 이진법은 이 정도인데, 삼진법으로 변환을 하면은 이만큼 차이가 난다. 엄청 많이 차이가 나죠, 이만큼. 이거 엄청 많은 거예요. 64비트면은 거의 186억 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맞죠? 186억. 단위가 맞네요. 네, 통장잔고 이만큼 있어도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다는 거.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삼성이. 그러니까 군뽕에 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삼진법이 근데 상용화 되기까지는 10여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인이 쓰기에는 아직 발명 단계라는 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봤고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 테라바이트까지 있는데 그 페타바이트는 없냐? 이 테라바이트 1000개. 제 집에 있는 하드가 2테라니까 2테라가 500개 있어요. 500개. 500개 있으면 1페타바이트 되거든요. 일반인은 안 쓰겠지만 기업들은 아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1페라바이트 하드가 있냐? 하드는 아직 없는 걸로 알지만 이 사진 볼게요. 이게 인텔에서 만든 건데 이름이 뭐지? 사실 이름을 까먹었네. 이름. 하여튼 그래서 테라바이트 SSD 하드인데 이게 32테라바이트래요. 근데 이게 인텔에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버에 이거를 32개까지 꽂을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32개. 이게 지금 길쭉한데 옆면을 보면은 되게 얇아요.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이거 되게 얇죠. 이거 32개 꽂으면은 1페타바이트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용량을 늘려 쓴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 어디처럼 보이시나요? 여기 본 적 있나요? 여기 서버실인데 여기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구글 서버래요. 구글 서버가 있는 데고 엄청 크죠? 다른 사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하나하나 다 렉이에요. 렉이라는 건데 서버입니다. 하나하나가 여기 서버고, 여기에 이제 아까 그 말한 그 30 얇고 기축한 막 그런 대용량 하드들이 막 이렇게 촘촘히 들어가 있는 거죠. 엄청 많아요 이 서버가. 이 서버 하나만 진짜 최고 사양 사는데 몇천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몇천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 나무 위키에 찾아봤는데 2012년 기준으로 그 유튜브에 한 달 동안 저장한 데이터가 2페타바이트인가? 페타바이트 단위래요. 하여튼 페타바이트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는 그 하드 500개, 2테라바이트 500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2012년 기준이에요. 지금 사람들 더 많이 이용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페타바이트 단위를 매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서버가 이 정도 크기로는 부족하고, 건물 채로 있죠. 보통 이렇게 건물 채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엄청 크죠. 아마 위로 쌓던가 뭐 옆으로 더 넓어지던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서버가 있으면은 저 멀리 어딘가에, 지평선 어딘가에 백업 서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서버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서 대신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서버실은 항상 두 군데로 두고 동작을 시킵니다.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대단하죠. 그래서 서버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서버 개발자들이 머리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고급 인력이라고 하죠. 서버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되게 고급 인력이라서 대우를 잘 받아요. 그만큼 고급 인력이 되기도 힘든 게 서버 개발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또 쓰는 데가 있대요. 어디냐면은 이 사진 아시나요? 이 사진. 이거 좀 예전 건데, 이 사진이 뭐냐면은 여기가 이름이 EHT라고 사건 지평선 만원경이라는 연구소라고 합니다. 그 연구팀이 발견해서 오픈한 건데 이게 블랙홀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 크기가 5페타바이트. 만약 이거 저희 집에서 열면은 저희 집 컴퓨터 꺼지겠죠? 다운됩니다. 다운. 오류 날 거예요. 아예 못 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게 5페타바이트 만큼 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촘촘하게 해놨는데 이게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엄청 선명하게 보이겠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픽셀 단위로 끊어지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 열어보면은 이렇게 촘촘하게 엄청 잘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 인공위성이 찍는 건가요? 이거 뭐가 찍는 거죠? 하여튼 엄청 우주에 있는 만원경이 찍은 거겠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단위를 봤고요. 단위를 좀 더 넘어가 볼게요. 다른 단위를 좀 볼게요. 뭐냐면은 이번에 헤르츠라는 거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숫자로만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신호로 보내죠. 전기 신호. 껐다 켰다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신호를 껐다 켰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이게 1Hz예요. 1초 동안에 한 번 진동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1Hz 1초 동안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4Hz가 되는 거겠죠. 촘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보내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런 주파수 안에 데이터가 다 실려 있다 라는 겁니다. 저희는 뭐 공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깊게 가지 말자고요. 깊게 가면 또 머리 아파요. 어렵고요. 프로그램에 필요한 딱 그 수준만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이클인데,
만약에 이 주파수 신호가 100만 번 진동을 하면은 100만 그러면은 단위가 1MHz가 되는 거예요. 1초 동안에 1초 동안에 되는 거고, 저희 집에 컴퓨터 있잖아요, CPU. 그걸 한번 봤어요. 얼마나인지 봤는데, 여기 보면은 보시나요? 이거 보면은 여기 3GHz 돼 있대요, CPU.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하는 게 3GHz인 거예요. 1초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3GHz면 30억일 거예요. 30억. 데이터 양이 30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죠? 3GHz.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높을수 좋냐? 높을수 좋은 거예요. 네, 높을수 좋은 겁니다. 노트북, 요즘 최신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아마 2.4 정도 되겠죠. 2.4 정도, 2.4GHz 이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차이가 거의 0.6이잖아요. 그럼 6억 번? 6억 번 차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것만 높다고 처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 처리가 빠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이제 코어나 스레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거를 이제 하드웨어 컴퓨터 공학 쪽으로 넘어오면은 클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헤르츠 단위 신호를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애초에 이걸 클럭이라 부르고, 클럭, 그래서 이런 클럭이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 CPU가 이렇게 있고 신호가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근데 신호를 계속 세게 이렇게 하면은 무리가 가는 거예요. 얘한테 무리가 가요. 그래서 발열이 심해지고 고장이 빨리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CPU 안에 코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처리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가 원래 CPU당 하나씩만 들어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 여기 신호를 이렇게 쏴면은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동이 많을수록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쪼갭니다, 두 개로. 그래서 코어가 두 개가 되는 듀얼 코어가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듀얼 코어가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저희는 뭐 컴퓨터 그냥 성능 좋은 거 사지만은 연구자들은 이걸 개발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시면은 이게 AMD인데 2005년에 그 최초로 데스크탑에 실렸대요. 이게 뭐냐면은 최초 듀얼 코어입니다. 원래는 여기 S2가 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듀얼 코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초로 쓰인 에슬론이라는 이게 CPU입니다. 그죠? 저도 요번에 좀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듀얼 코어를 넘어섰죠. 보면은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만 해도 80 코어라고 써있어요. 막 이렇게 숫자로 안 써있는 분은 표시가 안 되는 아마 X8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컴퓨터 공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CPU가 있잖아요. CPU가 있고 데이터 처리를 하잖아요. 와가지고. 그럼 처리를 하면 이 데이터를 그냥 처리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저장을 해요. 이렇게 저장하는 게 이제 램이라는 곳에다가 보통 보내죠. 저장을 합니다. 여기 무슨 통로를 통해서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런 전기 신호를 보내주는 이 다리를 FSB라고 해요. FSB라고 하는데 FSB가 프론트 사이드 버스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는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생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이런 게 있다. 그래서 FSB도 역시 신호를 보낸다는 거는 그만큼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큼 실어서 나를지. 그래서 한번 제가 사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이건 다 지우고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CPU 대역폭이라고 해서 FSP라고 써져 있죠. 1333MHz라고 되어 있대요. 이게 지금 요즘에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좋은 성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도 그래야지 데이터를 한 번에 더 많이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하는 이 용량도 중요하고, 그리고 메모리상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빼고 이럴 때 필요한 이런 대역폭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실제로 썼던 컴퓨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을 때 썼거든요. 이게 슈퍼컴퓨터인데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봐보세요. 이 컴퓨터예요. 이거 엔비디아에 있는 DGS 스테이션이랑 컴퓨터인데 슈퍼컴퓨터죠. 엄청 멋있어요. 실제로 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다 물탱크고요. 수냉식이라서.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테슬라 그래픽카드 4개 장착된 건데 이게 2년 전이라서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이 그래픽카드 하나당 가격이 1,500만원인가? 1,500만 2천만원이었거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이걸로 게임할 건 아니잖아요. 인공지능 돌릴 때 쓰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CPU가 있는데 이 CPU에 2.2기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코어 수가 엄청 많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20코어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저희 집 컴퓨터가 8코어였죠. 근데 20코어예요. 엄청 많죠.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엔 CPU로 넘어갈게요. CPU 한번 넘어가요. CPU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CPU예요. 이제 끝났어요. 단위는 다 끝났습니다. 저런 게 있다 라고만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날려버리세요. 날려버리시고 CPU로 넘어갈게요. 자, CPU에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자세히도 아니에요. 그냥 코딩이 필요한 것만 알아볼 거예요. 먼저 어떻게 CPU에서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CPU에서 한번 그걸 알아볼게요. 첫 번째, 먼저 저희가 코딩 같은 걸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하면은 그런 코딩이나 그런 문서들이 다 데이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걸 꺼내와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출이라고 해요. 인출. 저장된 게 있으면은, 이 데이터예요. 저장된 게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딱 꺼내오는 거예요. 집게로 꺼내옵니다. 인출을 하고, 인출을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자가 아닐 거예요. 어떻게 뭐 0일 이진법으로 된 문자일 테고, 저희가 해독을 합니다. 해독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저장된 데이터는 자신들만의 주소가 있거든요. 각각의. 왜냐하면 그 데이터만 쫙 저장됐으면 데이터가 중복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유한 주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 주소를 찾아서 데이터를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오면은 여기서 해독이 이루어집니다. 이 데이터를 쓸까 말까 준비를 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준비가 완료되면은 실행을 합니다. 실행은 지금 당장 이거를 실행을 하고 바로 이제 휘발성으로 그냥 날려버리지, 아니면은 저장을 하고 두고두고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쓸지, 아니면은 바로 다음에 들어올 그런 명령어나 그런 함수에 써야 된다, 데이터에 함께 써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 데이터에 쓸 수 있도록 넘겨줘요. 그런 과정을 진짜 하게끔 결정을 해요. 여기 실행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휘발성 날리는 건 날리는 거고, 그게 아니고 두고두고 쓰겠다. 그럼 명령어가 아니죠.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데이터를.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제 명령어에 바로 쓸 거다. 그러면 write back이라는 곳에 write back to back. write가 아마 rewrite일 거예요. 맞나? 예, 맞을 거예요. 좀 헷갈리네요. 하여튼 여기에 저장을 해서, 잠깐 저장을 해서 바로 이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설명이 뭐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할 거예요. 다양할 건데 일단 저는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고요. 이렇게 해서 CPU 처리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CPU 안에 코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코어가 많을수록 저희가 전기신호 보내는 그 쿨럭 처리가 빠르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코어들을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은 어떻게 부르는지 용어를 알아야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 자, 여기 보면은 단위가 나오죠. 여기에 싱글 코어가 하나라는 뜻이고요. 듀얼, 트리플, 헥사 이런 식으로 있어요. 아까 봤던 제 컴퓨터가 옥타코어였죠. 옥타라고 써있었어요. 옥타코어, 데카, 도데카 이런 식으로 있죠. 만약 헥사 이 정도까지 쓰시는 분들, 배틀그라운드 돌리려고, 아니 콜 오브 듀티 돌리려고 쓰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몇백만 원 주시고 쓰시는 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이래야지 데이터 처리가 좀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슈퍼컴퓨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슈퍼컴퓨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슈퍼컴퓨터 다시 볼게요. 코어가 그래서 코어 20코어라는 거 아까 전에 확인했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병렬 처리 같은 게 있어요. 한 코어에서 처리하기 힘드니까 모든 코어가 가지고 있는 그 스레드를 다 이용해서 한 번에 데이터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개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CPU에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은 단순 연산 처리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에서 처리해요. 왜냐하면 그래픽 카드 안에서도 이런 코어적인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게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진짜 순수 연산 처리이기 때문에 많아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거 할 때 되게 많죠. 이거 슈퍼컴퓨터예요. 보통 이 정도 없습니다. 몇백 개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래픽 카드가 좋을수록 이런 그래픽 카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이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 코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렉이 안 걸리는 거예요. 렉이 안 걸리고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그래픽 카드에 있는 저런 코어를 써서 연산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가 세팅하고 그렇게 코딩을 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쿠다라는 이런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런 패키지를 가지고 설치를 한 다음에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해요.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우리 저희는 일단 거기까지 안 할 거니까 어려워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자, 그리고 이런 게 있다 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슈퍼컴퓨터 말고 그러면 요즘에는 저 코어를 많아봤자 슈퍼컴퓨터 방금 봤잖아요. 20개.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게 있나 궁금해 찾아봤거든요. 근데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겁니다. 이건데 이 이름이 뭐지? 이름이 인텔 제온파이라고 하는데 4세대 제온파이 72개의 코어를 품은 프로세스. 72개의 코어를 품은 프로세스. 하나의 CPU에 최대 72개의 코어를 담고 있다. 야, 이거는 개인이 못 쓰겠네요. 개인이. 이거 쓰려면 그거에 대한 장비들도 갖춰야 될 텐데. 그래서 엄청납니다. 이게 스레드가 이제 배울 스레드가 몇 개 있냐면은 잠깐만요. 여기 스레드가 288 스레드예요. 제가 집에 있는 스레드 개수가 16개거든요. 288이니까 15배 정도 차이 나네요. 이런 걸로 이제 데이터 처리하면 정말 빠르겠죠. 하여튼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게 나온 지 얼마 됐어요. 이것보다 더 많은 건 지금은 없을 거예요. 이제 곧 생기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기술력 싸움. 그런 다음에 이제 스레드 넘어갈게요. 코드 다 봤어요. 스레드를 볼 텐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스레드에 대해서 코어 안에 스레드 달렸다라는 것까지만 보통 아세요. 근데 그러면 프로그래밍 할 때 좀 더 정교한 프로그래밍이 많이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보는 이 하드웨어적인 스레드랑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적인 스레드랑 좀 다르거든요. 스레드는 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거 볼게요. CPU가 있으면 여기 코어가 있어요. 코어 칩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 코어 안에 스레드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코어가 있으면은 데이터 처리를 이 스레드에서 해요. 스레드라는 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코어 하나에 스레드 하나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서 처리를 하면은 말 그대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코어를 2개 달았잖아요. 좀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스레드 마찬가지예요. 이 코어 하나에 스레드 하나니까 너무 무리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01, 01 막 이런 신호들을 다 처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머리를 쓴 거죠. 이것도 그러면은 2개로 나누자. 그래서 스레드를 2개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코어가 2개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여기 하나는 뭐 0 처리하고 여기 1 처리하고 뭐 1 처리하고 0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능이 그렇다고 이게 막 200% 좋아지는 거 아니고 한 10에서 30 사이래요. 그만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착시를 일으킨다는 거. 이런 게 스레드고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 다 투스레드예요. 투스레드입니다. 정확히 2개의 스레드가 하이퍼 스레딩이 아니라 하이퍼 스레딩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에 그러면 하이퍼 스레딩을 탑재한 게 뭐였냐? 이겁니다. 펜티엄 4. 펜티엄 4죠. 펜티엄 4 같은 경우가 2000년대 초반 출시되었대요. 그때 펜티엄 4가 출시되면서 적용되기 시작한 기술. 그래서 HT가 하이퍼 스레드라는 뜻이라 합니다. 하이퍼 스레드.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 라는 겁니다. 생긴 지 정말 별로 안 됐죠. 이게 아직 이제 20년 된 거예요. 이제 20년. 20년도 아직 안 된 거죠. 초반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스레드에 대한 거 배워야 돼요. 스레드. 보통 파이썬 프로그램 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프로세스 병렬 처리랑 스레드 병렬 처리 2개를 아실 거예요. 근데 일단 프로세스는 언급만 하고 다루지 않을 거예요. 스레드에 대해서만 좀 볼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코드적인 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넘기셔도 돼요. 아직 프로그램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넘기셔도 되고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뭐 재밌을 거예요. 예, 재밌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사진을 하나 띄워볼게요. 사진. 자, 이거 만약 공학 출신이신 분들은 대학교 때 배우죠. 보면은 이게 콘텍스트. 저희가 이제 타이핑을 하죠. 보통 코드들을 타이핑하고 데이터 전역 변수죠. 스태틱 데이터 전역 변수 설정하고 동적으로 데이터가 변할 때가 있어요. 변할 때가 많죠. 새로운 데이터 할당하고 그런 식으로 힙이란 공간이 있고 스택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프로세스 병렬 처리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게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독립적으로. 1번 애가 있으면은 자기만의 이 공간이 있고 2번 애가 있으면은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고받고 싶으면은 데이터 넘겨줄게 이러면 여기서 초기화 같은 걸 해요. 새로 설정을 하고 넣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주고받으려고 하면은 속도가 많이 느려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병렬 처리는 대신에 각각 처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나눠서 최종적으로 처리 속도는 훨씬 빨라요. 스레드 병렬 처리보다. 하여튼 여기 있다. 그럼 스레드는 뭐가 다르냐? 스레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공간들은 공유가 되고 스택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스레드예요. 스레드면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만약에 fnc라는 함수가 있고 이 안에 코드를 막 작성하잖아요. 여기서 막 변수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변수는 얘만 가지고 있는 스택 공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기타에서 코딩한 것들은 이런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간단하게 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저도 몰라요. 저도 깊게 파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스레드 1이 있고 스레드 2가 있고 스레드 3이 있으면은 여기서 데이터 처리를 했어요. 얘도 데이터 처리했네? 서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코드나 이 데이터나 10공간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렬 처리로 코딩하기에 굉장히 수월하죠. 왜냐면 아까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초기 값을 다시 잡고 다시 넣어줘야 되고 이랬었는데 이거는 바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처리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보고 갈게요. 그러면 왜 프로세스 병렬 처리는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왜 스레드만 공유되게 했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프로세스 병렬 처리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처리는 각각은 빠르겠죠, 당연히. 빠를 테지만 대신에 만약 데이터를 건네주고 이러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라는 거고, 그래서 공유가 필요한 이 스레드 개념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 개념이 있고,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공유되는 공간이고 여기 스레드 1이 있고 스레드 2가 있고 쭉쭉쭉 있어요. 그러면은 자신만의 이 스택 공간이 다 있고 데이터를 접근을 해서 내 필요해, 내가 데이터 가져가 쓸래, 서로 가져가서 쓴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병렬 처리는 프로세스랑 스레드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됐으면은 먼저 이제 코드로 바로 볼 거예요. 코드로 볼 건데, 코드를 보기 전에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건 다 파이썬이잖아요. 파이썬 위주로 강의하잖아요. 뭐 자바나 뭐 C 쓰거나 이러면은 굳이 여기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파이썬을 저희는 배우기 때문에 파이썬을 봐야 되거든요. 파이썬은 GIL 정책이라고 있어요. 글로벌 인터프리트 쭈쭈쭈 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주 중요해요. 파이썬은 스레드 병렬 처리에 아주 부적합하다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스레드 병렬 처리를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만든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귀도 반 로썸 이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귀도 반 로썸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귀도 반 로썸 구글이네. 구글 직원인가봐요. 천재죠. 이분 천재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파이썬을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파이썬은 무조건 스레드 하나만 가지고 처리를 한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스레드 하나만 가지고. 왜 그러냐, 그게 방금 말씀드린 GIR 정책이라고 내세운 건데, 이게 뭐냐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자바랑 비슷하다 해야 되나? 하여튼 파이썬은 스레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죠.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얘가 막 프로그램을 처리를 해요. 그리고 만약 병렬 처리로 할 거다, 나는 이 하나에 처리 안 하고, 그러면 또 스레드 2도 있고 스레드 3도 있어요. 여러 개를 써요. 그러면은 얘가 처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얘는 동작하지 않도록 막습니다. 이렇게 막아요. 왜 막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지우고요,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메모리가 있으면은 스레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이 하나의 메모리에 나도 쓸래라고 서로 막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이 병렬 처리로 처리하다가는 한 번씩은 데이터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크래시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에 공유가 되다 보니까 서로 접근을 하려고 막는다. 그리고 이렇게 막는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뮤텍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 안전하게 이 스레드가 먼저 접근했으면 이 먼저 접근한 게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막는 게 뮤텍스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기능을 넣어서 이 뮤텍스 덕분에 락이라는 기능이 넣어져서 얘가 동작하는 동안 여기 락이 걸립니다. 락이 걸려서 다른 거는 동작하지 않고, 만약에 얘 처리가 끝났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넘겨줘야지 이러고 데이터를 넘깁니다. 시그널이라고 하죠. 보통 넘겨주고, 이거를 또 넘겨주는 과정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해요. 스위치 그냥 쓸게요. 어차피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런 용어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스위칭,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얘도 또 자고 있다가 얘도 끝났어. 그러면은 또 시그널 보내서 처리를 하겠죠. 물론 이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랜덤이에요.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락이 이렇게 걸린다. 네, 되셨나요? 그래서 파이썬은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원래 병렬 처리라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처리하는 동안에 이것도 데이터를 처리하고 서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원래 병렬 처리예요. 하지만 파이썬은 저 루텍스라는 기능과 이 락이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얘는 쉬고 있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넘겨서 마저 처리하고 이런다.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 병렬 처리를 하면은 속도가 느려요. 파이썬은. 왜냐면 결국에는 스레드 하나로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도 파이썬으로 이런 병렬 처리를 흉내를 내서 구성을 하면은 스레드가 막 올라가는 게 보여요. 카운트가 되는 게 보여요. 나는 분명 코어 안에 스레드가 하나인데 하나거나 두 개인데 스레드가 막 100개, 300개까지 카운팅 되는 게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스레드랑 소프트웨어 스레드가 달라요. 결국에는 이 메모리가 있으면은 이 스레드가 하나 가지고 있는 이 메모리가 있으면 이 메모리에서 할당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를 동시자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스레드라는 걸 계속 생성합니다. 그 스레드라는 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단위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레드가 생기고 여기도 스레드 생기고 계속 생깁니다. 스레드가. 그 얘가 처리가 끝나면은 이 스레드는 지워지고 스레드 개수가 주는 거죠. 얘도 처리하고. 결국에는 하지만은 이 스레드 하나에서 계산하는 건 똑같지만은 이 스레드 하나 안에 이 자기자기 쪼개진 스레드 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스레드는 계속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앞단에 스레드 계산이 끝나면은 이 스레드는 지워지기 때문에 마구 증가하는 거는 사실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요. 네, 근데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고 있다고 하면은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이걸로 지우죠.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걸로 그러면은 제가 한번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코드로. 그 그림 있었네요. 이거 제가 그림인지 까먹었네. 그림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 릴리즈라는 거는 이제 종료를 시키는 거죠. 종료를 시켜서 런하고 또 런하고 입출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코드를 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스트리밍 할 때 이게 컴퓨터 성능을 좀 올려야겠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동시적으로 이제 여러가지 스트리밍 채널에다가 뿌려봤는데 컴퓨터가 멈추더라고요. 계속 또 파이참을 같이 끄고 있으니까 아예 중지해버려요. 프로세스가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방송하는 분들이 왜 좋은 컴퓨터를 쓰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거 지금 바꾸고 여기 제가 코드를 가졌어요. 먼저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단위 동작할 때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함수 하나 만들어 놓고 실행한 거죠. 단위 동작 뜹니다. 이게 원래 일반적인 코드 방식이죠. 근데 단위 동작 말고 이번에는 이걸 해볼게요. 자, 일반 작업. 그러니까 타이머를 좀 재려고 해놨어요. 이제 코드가 잘 안 보이죠? 보시면은 잘 보여요. 보시면은 스레드 아직 노스레드예요. 노스레드고 이 상태에서 폴문을 돌렸습니다. 폴문 돌려가지고 좀 카운트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볼게요. 실행을 하고 실행이 안 됐죠? 다시 해볼게요. 실행을 하고 기다려 볼게요. 좀 걸려요. 이게 지금 3.6초 걸렸거든요. 3.6초 여기 이게 3.6초. 자, 그러면은 3.6초 걸렸고 이게 그냥 스레드 하나만 쓴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스레드 이렇게 있으면 이 스레드만 쭉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번 밑에는 좀 달라요. 어떻게 못하냐면은 코드가 좀 긴데 멀티 작업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스레드를 하는 거 아니라 스레드 여러 개를 써가지고 생성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생성하게 한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락이 걸린 상태로 이거 아니죠? 이렇게 진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 3.6초. 그리고 이거는 몇 초 나오는지 볼게요. 이거는 그래서 스레드를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이 폴모드 도는 동안에 새로운 스레드가 계속 생성이 되면서 지금 스레드가 몇 개까지 카운트 되는지 세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똑같아요. 단일에서 작업했던 이만큼의 양을 스레드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병렬 스레드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리고 스레드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한 번에 보내고, 이제 스레드 작업이 끝난 거는 그냥 취소를 해버리도록, 아예 종료시켜 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야지 카운터가 주겠죠, 안전하게.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코드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저희 생각하기에는 이거 하나 쓰는 것보다는 이거 막 여러 개 쓰는 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9초 걸렸어요. 9.8초 걸렸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양이에요. 이게 지금 100만, 1000만인가요? 1000만. 여기 하나로 돌렸을 때랑 병렬 처리로 돌렸을 때랑 비교하니까 3.6초였는데 거의 6.2초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은 이렇게 병렬 처리하면은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쓰는 게 스레드 병렬 처리 말고 프로세스 병렬 처리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인 공간을 서로 나눠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들이 공유가 안 돼요. 함수 코드들이 공유가 안 됩니다. 하여튼 프로세스 병렬 처리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다루도록 할게요. 스레드를 쓰면은 더 느려진다. 그리고 여기 스레드 카운터한 거거든요. 동시에 12개의 스레드를 생성을 하고 있다 라고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통 이제 한번 할 때마다 한 1시간 이전으로 다 끝날 거예요. 이내로. 1시간 이내로 다 끝날 것 같고, 혹시라도 뭐 이거 말고도 프로그램 하다가 궁금한 거, 저는 지금 이제 다음 내용으로는 뭘 할 생각이냐면은 약간 소켓 통신이나 뭐 이런 것 좀 건드려 볼 생각이거든요. 근데 뭘 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구독자가 1000명 넘으면은 그때는 스트리밍으로 할 생각입니다. 스트리밍 하면은 실시간으로 이런 거만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 옆에 채팅창 떠가지고. 재밌겠죠?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봤고, 물론 무조건 느리다고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쓰면은 오히려 더 빠를 때가 많아요. 그런 거는 이제 코딩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더 뛰어난 사람이나 저 같은 취미로 뭐 강의하는 사람들한테도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어차피 지금 바로 필요한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움이 됐길 바랐고요. 저도 그러면 이거 끄고 프로그래밍을 마저 하러 가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